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선시대라고 알려지고 있는 명재상으로 알려지고 있는 황희정승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희정승은 조선시대 사람은 아니죠. 그는 고려 공민왕 때 그 벼슬 했던 사람이죠. 그 세종시록에 기록된 그 사추에 의하면 얼자라고 적혀져 있죠. 얼자라고 하면 적어도 정실 소생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평소에 본인이 그 말하고 다녔기 때문에 당대에 이미 이렇게 많이 알려진 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자 하면은 우리가 보통 얘기할 적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정실 부인에서 난 자식이 아니라 그것도 천명의 자식을 우리는 보통 얼자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뭐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런 것을 우리 홍길동전에서 보면 나오듯이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하급관직을 전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태조와 정종 때에는 자신이 볼 때 어떤 일을 할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임금의 명령이라도 거부하는 완고한 그 완고함 때문에 여러 번 파직되어 관직 생활이 편탄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그럼 어떻게 해서 그 황희정승이 오랫동안 정승 자리를 머물고 나이가 오히려 세종대왕이 먼저 죽고 문종 때 황희정승이 죽은 걸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 유명한 황희정승과 농부와의 기속말이 잘 전해지고 있죠. 뭐 조선시대 최고 명재상이라고 할 정도 했으니까 황희정승은 평소 아주 넓은 마음과 지혜로움으로 많은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게 되죠.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완벽한 성품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진정한 지혜를 갖추게 해준 그런 것이 있다면 아주 아까 좀 말씀드린 유명한 일화가 있죠. 그 내용이 바로 이렇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에 젊은 시절에 황희가 먼 길을 이렇게 걷고 있었는데 마침 들판에서 한 농부가 누런 소 한 마리와 검은 소 한 마리가 나란히 밭을 이렇게 가꾸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본 황희정승이 호기심이 생겨서 그, 그 농부한테 크게 큰 소리로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누런 소와 검은 소 중에 어떤 소가 일을 잘하오? 라고 이렇게 물었답니다. 그러자 농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그 밭 밖으로 나와서 황희한테 사큼사큼 다가가죠. 다가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황희의 귀에 대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속삭입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을 잘 들으시오. 누른 소가 일을 조금 더 잘합니다. 라고 속삭이듯이 얘기합니다. 이 속삭임의 황희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개를 갸뚱거리면서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큰 비밀이라고 굳이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귓속말로 말을 하시는 것이오? 라고 황희정승 농부한테 말합니다. 그 농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비록 말 못하는 정승이라 할지라도 자기들끼리 서로 비교하면 한쪽을 칭찬하거나 또는 흉을 보면 나머지 한 마리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앞에서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간 황희는 머리를 뭔가 한 대가 얻어맞은 기분을 되게 되죠.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평소 자신이 똑똑하다는 이유로 남의 잘못을 쉽게 지적하고 또 나무라고 평가하고 자기 자신만의 말을 주장하던 그 지난 날이 너무도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웠겠죠. 이날 이후 황희정승은 남의 단점을 함부로 평가하거나
가벼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훗날 또 이런 일이 있죠. 황희정수 집에 두 하인이 서로 자기가 옳다며 막 다투고 있을 때 내 말이 맞다, 아니다, 저 아이 말도 맞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나무리하던 타박하던 부인에게도 부인이 말도 맞소 라고 하며 모두 입장을 헤아려준 일화는 아주 유명하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이처럼 그 너그러운 리더십은 바로 이 들판의 농부에게서 배운 깊은 배려심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황희정성의 이제 묘가 있는 곳입니다. 황희정성 유적지죠. 반구정이라고 들어오셨죠. 이래서 이제 황희정성은 그 유명한 이런 배려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농부로부터 그 배려의 마음을 배우고, 그것을 가지고 오랫동안 그 정치를 하는데 세종 때까지, 세종 9년부터 세종 17년까지 그때 유명한 두 라이벌이 있었죠. 황희와 맹사성 투톱이었죠. 황희는 약간 보수적이었고 강직한 스타일로 지나치게 시대를 앞서갔다고 봐도 되죠. 또 하나는 세종,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종이 어떤 일을 할 적에 브레이크 역할을 하게 됐고, 뭐 이렇게 큰 것을 보는 시각이 뛰어났기 때문에 당대에 알아주는 군자로서 지금까지 알려지고 있죠. 강직하다, 분명하다, 정확하다. 이 스타일이 인물로 주로 했던 추진력과 그 결단력이 필요한 업무에는 상당히 능한 걸로 알고 있죠. 그 빠른 결단력과 추진력은 판서직에 수행하면서 축적된 그 노하우가 결합돼서 모든 회의를 할 때 세종대왕과 어떤 의전 회의를 할 때는 주목할 만한 의견을 자주 냈고, 복잡한 토론을 거치면 결국은 황희에게 물어보시오. 황희가 기승전 황희라고 할 정도로 상당히 원만한 성품과 그 동료 정승들로부터 또 추앙을 받았다 할 정도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것은 황희가 우리 그 명제상으로 알려진 여러 가지 이유 중 하나는 또 이런 재미난 그 에피소드가 있는데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1364년서부터 1450 몇 년, 그러니까 막 89세에 이때 죽게 되죠. 황희가 처음에 관직에 오를 때는 고려 31에 우왕, 지금으로 나이면 14살 정도 직장생활을 시작했다고 하죠. 그 이른 나이에 직장생활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고려 시대에는 이제 음서제도가 있었습니다. 음서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벼슬 하면 그 자식도 함께 벼슬 하는 음서제도 때문에 이른 나이에 일을 시작하지 않느냐라고 하죠. 음서제도란 고려 조선시대의 공신 혹은 고관들이 자제들을 과오심을 치르지 않고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로 음서를 통해서 그냥 품계는 없었죠. 품계를 없고 관리적으로부터 시작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7살 되었을 때 과거에 급제하고 성균관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죠. 상당히 빠른 거죠. 그런데 그 새로운 시작은 그냥 곧 막을 내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고려가 망하고 조선 1392년 나라의 주인이 바뀌게 되는 새 왕조 조선이 들어서기 때문입니다. 나라가 망하고 백수가 됐죠. 황희는 이제 그 길을 아주 긴 여정이 시작되죠. 그때 우리 조선을 시작할 때는 누가 있었습니까? 정도전, 정몽주, 신진사대부들이 아주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날 같은 황희정성은 다시 말씀드려요. 그때 고려시대의 황희정성은 같은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휴식, 취직 기간이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황희는 조선을 건국을 찬성했을까요? 반대합니다. 황희를 찾는 인물이 없었죠. 그런데 그때 태조 이성계가 황희에 대한 행실은 이미 널리 소문이 나 있기 때문에 태조 이성계는 황희를 찾습니다. 황희는 고려 때 우왕과 차왕, 우왕, 창왕 그리고 공민왕에 이어서 조선이 세운 이성계가 세운 조선의 새로운 왕조 조선의 네 번째 왕으로 또 모시게 되죠. 그러니까 고려 우왕과 창왕 그다음에 공양왕까지 또 조선 태조 이성계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태조 이성계 태조 세종 뭐 무려 문종까지 한 8명 정도 왕을 모시게 됩니다. 황희는 그래서 다시 이제 성균관으로 이제 복직을 하게 됩니다. 성균관으로 복직을 해가서 주로 하는 일이 왕세자들이 교육을 시키게 되고 왕에게 가능한 그 관직 시키면서 최소 정육품 이상 됐을 때로 이제 승진하게 됩니다. 왕에게 진언하는 관직은 상당한 신뢰를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옳은 말하고 바른 말 해가지고 파직도 되고 나 못하겠어 라고 이렇게 파직도 되고. 그런데 이제 이게 연이어서 승진한 이유는 태조가 이성계가 듣던 대로 일을 참 잘했고 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승전 뭐 황희까지 갈 정도로 이렇게 모든 것이 황희가 빠르게 이렇게 일을 처리했던 것이기 때문에 왕들한테 또는 거기 있는 신하들로부터 신임을 받게 되죠. 39살이 되면서 황희는 또다시 큰 변화가 옵니다. 그때 새로운 왕이 등극하게 됩니다. 누구일까요? 그게 바로 조선 3대왕 태조 이방원이었습니다. 이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와 정종이요 세 번, 그러니까 이제 몇 번째죠? 아까 고려시대에서 얘기했던 우왕, 창왕, 공양왕 3명, 그 다음에 이성계, 그 다음에 정종 5명, 그 다음에 또 태종 이방원 6번째 왕을 모시게 되는 황희는 나이가 불과 40대에 불과했던 것이죠. 근데 황희는 이방원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태종 이방원이 이복 동생 방석이를 죽이고 왕이 될 때 방석이 선생이었기 때문이다. 태조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황희정승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황희의 인생은 또다시 찾아옵니다. 조선의 신하 중에는 조선을 함께 이끌어 갈 만한 마땅자가 없었기 때문에 다만 황희가 참으로 적합한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태조 이방원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한 사람을 누군가가 추천하죠. 그 어떤 자리일까요?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자리인 지신사였습니다. 파격적인 거죠. 그 자리 왕은 말 그대로 최지근군에서 보필한 자를 발탁하게 됩니다. 이 통찰력도 필요한 왕 그리고 그 왕의 심기 파악은 물론 여러 국정 문제 해결사가 돼야 될 그 비서실장 황희가 막중한 임무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또다시 조선의 신하 중에는 또 마땅한 자가 없습니다. 다만 황희가 참으로 적합한 인물이 된다고 또 누군가가 또 추천합니다. 이렇게 지신사 다시 말해서 왕이 비서 현재의 대통령이 비서 시정처럼 된 자리가 딱 한 명밖에 없었죠. 그 황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인물을 가지게 된 황희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지금 제가 영상이 보는 것이 이제 황희 반구정이 취한 황희정수 유적지에서 찍은 사진인데 황희는 태종이 황희를 신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황희는 입이 무겁고 판단력이 빨랐으며 신하들과 소통을 너무도
잘했다. 또 중요한 것은 국가의 기밀 유지를 잘했기 때문에 태종 이방원 태종은 황희를 선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왕보다 앞서가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국가의 비밀과 또 옆에서 여러 정승들이 와의 소통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왕권 강화하는데 왕이 통치하는데도 그만한 인지를 차지할 수 없었고 또 왕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일은 말은 절대 말을 하지 않은 비밀 유지를 철저하게 했던 게 바로 황희정승이었다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죠. 그냥 황희는 태종교태에서 자신의 능력과 그 성품, 인품을 모두 인정받고 제일 먼저 의견을 나눈 상대가 되었고 또 시원시원스럽게 왕이 모든 면을 골고루 긁어주는 황희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때마다 태종은 무한한 신뢰를 했고 또 태종에게 인사 비리를 저질렀다고 성소문이 올라도 오히려 더 많은 권한을 황희에게 줬던 것입니다. 이렇게 조선시대의 핵심 관청을 보면서 또 관리를 하면서 황희정승은 이렇게 모든 것을 관할합니다. 그때 관할했던 2조 조선시대 2조 6조를 얘기했죠. 2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자, 인사를 관리하는 것이 2조고 인구와 세금, 곡식을 관리하는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호조였죠. 그리고 문화관광부, 지금의 문화관광부 같은 것은 예조였고 국방부와 관련된 병조, 법과 관련된 형조, 지금의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공조. 이거는 놀라지 마시오. 모두 이 6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다죠? 2조, 호조, 애조, 병조, 형조, 공조. 이 6조를 모두 역임하게 됩니다. 그 50대 나이에 태종은 황희에게 모든 관직을 역임하게 하고 심지어는 이렇게 태종 이방원이니까 이렇게 합니다. 내가 죽는 날 황희도 따라 죽기를 원한다 라고 말할 정도로 무한 신뢰를 얻게 된 것이 황희 정승이었죠. 아마도 조선시대에 이렇게 6개의 6조를 관리하는 그 곁을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죠. 얼마나 아끼고 아꼈으면 함께 죽자고 했을까요? 황희는 이렇듯 제일 중요한 것은 황희는 그 정승들 신하들과의 가격을 너무나 잘했기 때문에 그 무한시를 받던 그게 된 거죠. 그런데 황희에도 일이 생깁니다.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태종 그 무한 신뢰를 했던 태종과 정치적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인고 하면요. 그 의견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라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세종이 왕이 되는 것을 반대했다고 하였죠. 황희정승은 세종이 태조 이방원이 세종한테 왕이 되는 것을 하려고 했던 것을 반대했던 것이죠. 기가 막히죠. 그게 바로 양녕대군의 사건이죠. 양녕대군. 장차 왕이 될 세자의 행실이 하루가 그렇지 않고 양녕대군은 어떤 개구멍을 통해서 궁궐 밖으로 나가가지고 사고를 치고 신하의 첩을 궁궐에 들여 임신까지 시키고 그렇지만 양녕에 대한 황희의 믿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신기하죠. 고려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지만 이걸 본 태종은 이방원은 아주 걱정이 화가 극에 달할 정도로 너무 심각했던 거죠. 그 양녕에 대한 태종 믿음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사실상 그 역사를 보면은 양녕은 일부러 자기 동생 세종에게 뭐랄까요? 왕위 자리를 빌려주기 위해서 그런 행실을 했다라고 알려주죠. 그 어느 날 태종 이방원이가 부인과 이런 얘기를 들었다 해요.
우리 양령이 칙령만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얘기한 소리를 듣고 엿듣고 그 이후로 모든 행실과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양령에 대한 태종이 걱정이 뭐 크게 다다르자 이 황희 이 광적을 보면 황희는 전하 아직 세자 나이가 어립니다. 실수하니 좀 감싸 주십시오. 노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게 얘기를 하면 이 태종 이방원은 그 말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나 또 황희정승은 이에 굴하지 않고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1418년 태종 이방원은 황희를 부릅니다. 오랫동안 나를 섬겨서 내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라고 생각했는데 대체 왜 이러는가? 라고 황희정성한테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마디 더 합니다. 혹시 양령 세자에게 아부하려는 것이 아니냐. 다음은 세자가 왕이 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을 듣던 황희는 신의 얼굴이 붉어지고 줄줄 눈물이 납니다. 이게 조선실록에 써있죠. 무슨 마음으로 전하를 저버리고 세자에게 아부를 하겠습니까? 이제 태종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태종은 이 말을 믿어줬을까요? 그러나 태종은 이 말을 믿지 않고 끝내 황희 말을 믿지 않고 어떡합니까? 그 끈끈했던 황희와 태종 사이는 양녕대군 문제로 깨지고 어떻게 됩니까? 멀리 남원으로 유배를 보냅니다. 모든 직위와 모든 혜택을 모두 뺏고 평민으로 보내집니다. 그런데 유배지에서는 벼슬했던 사람이라면 혹시 한양에 어떤 연주를 되는 사람들이 찾아오릅니다. 저 사람 옛날에 정수했던 사람이야. 육조 판서했던 사람이야. 그러나 황희정승은 일체 누구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유배지에서 황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있다는 소식에 태종이 귀에 들어가면 정말 황희가 딴 마음을 품고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황희가 유배지로 떠난 후 조선에는 또 다른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희가 추천했던 양녕대군은 왕이 되지 못하고 태종 이방원은 충령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상황으로 물러납니다. 그때도 여전히 황희정승은 유배 생활을 했고 황희가 4년을 지난 후 유배 생활 4년을 지난 후 찾아오는 사람마다 내치다 4년 동안 그냥 누구누구 찾아와도 황희는 내쳤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짐을 부랴부랴 싸기 시작합니다. 태종 이방원은 유배지로 은밀히 사람을 보내 황희의 행동에 대한 소식을 듣고 황희의 진심을 알게 되죠. 황희의 진심을 알게 되는데 알 수밖에 없죠. 이미 황희정승은 청렴 결백하고 뭐 나름대로 어떤 결단력, 추진력 이런 것들은 뭐 익히 태종 이방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태종 이방원은 먼저 손을 냅니다. 황희에게 오해를 풀고 황희를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태종 이방원은 1차, 2차 왕자의 날을 겪으면서 자기 자식
또 왕권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후계자를 위해 왕권을 위협받는 일이 또는 그 야심을 품고 있는 신하들을 제거하는 것이 그때의 이방원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본인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믿고 신뢰하는 신하를 아들 세종에게 붙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것이 아주 중요한 요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서 택한 것이 황이었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신사, 현재 대통령 비서실장을 경험했던 황이, 그리고 통찰력과 각 신하들과의 융합하는 그런 화합력, 그리고 풍부하고 많은 강요들로부터 신뢰감을 얻어 그런 황희정승을 찾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이 바로 적절한 인물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태종은 나라를 위해서 황희가 없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인 세종에게 이 말을 알려줍니다. 황희가 돌아온 후 3개월 만에 태종은 죽게 됩니다. 자, 황희는 자신을 믿었던 태종을 떠나보내고 이제 새로운 왕 세종을 보필하기 시작합니다. 7번째의 왕을 모시게 된 거죠. 자, 그때 나이 황희정승은 60살이 됩니다. 60살이 될 때의 세종은 황희를 저 멀리 강원도 관찰사로 보냅니다. 그 이유는 세종 때 오랫동안 흉년이 불다 보니까, 특히 강원도는 우리 아시다시피 산간 벽지다 보니까 흉년 들면 아주 먹을 것이 없죠. 그리고 또 흉년 들면 바로부터 민심이 흉흉하고, 그러다 보면은 왕에 대한 불신도 생기고 여러 가지, 특히 세종대왕은 애민 정신이 강하기 때문에 그 믿을 만한 사람 황희를 관찰사로 강원도로 부임하게 됩니다. 그때 당시 이제 옛날에도 이제 돈을 정부에서 뭐 쌀을 빌려주고 나중에는 갚게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 정부 그런 게 믿지를 못했던 거죠. 그때도 뭐 믿을 사람을 보여야 되니까, 뭐 저 나라에서 뭘 보내주고도 중간에서 관직을 갖고 있던 벼슬아씨들이 다 빼먹고,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믿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그 지역의 인구수를 파악하고 도대체 어떤 기근으로 황폐해진 지역을 전부 잘 조사해서 정부를 잘 만들어서 보고를 받을 때 어떻게 될까요? 원만하게 모든 백성들이 불평과 불만이 없이 해결될 수 있고, 그 해결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세종은 황희정승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온 그 이름이 환곡이라는 말이 나오죠. 뭐 시험에도 자주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세종은 강원도에 황희정승이 만든 인구수에 파악된 그 황폐해진 지역을 주소한 장부를 가지고 쌀을 보내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게끔 해주죠. 그게 바로 무한 신뢰를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태종이 믿었던 만큼 세종도 황희정승에게 뭐랄까요, 믿음을 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황희정승은 우의정으로 발탁됩니다. 1426년 우의정으로 발탁되고 1년 있다가 1427년에 좌의정으로 승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이렇게 또 황희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그 명재상이라고 불려지는 황희정승, 왜 명재상이라고 했을까요? 하지만 그 주변에는 또 다른 적들이 있을 수밖에 없죠. 세종은 좌의정 황희를 의금부에 가둬라고 명을 내립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황희가 엄청난 범죄에 연루된 살인사건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좌의정 때 고위 관직자 아들 서달이 고향으로 가다, 좌의정 때 얘기입니다. 마을 관아에서
이 일하는 아전과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좌의정 때 황희정성이 좌의정 때 고위 관직자 아들이 고향으로 가다가 그 마을 관아에 일하는 아전과 마주치게 되는데 이 서달이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인사를 하지 않았던 이유로 그 종에게 아전을 잡으라고 하고 아전과 서달은 처음 본 사이죠. 뭐 이 아전이 아전이 서달이 뭐 그 좌의정 때그 황희정이 때 고위 관직자 아들인지를 몰랐죠. 그런데 어떻게 처음 본 사람한테 인사를 합니까? 그런데 아전은 어디 감대염도 없고 지나가는 다른 아전을 잡게 됩니다. 지나가는 다른 아전을 잡았다는 얘기죠. 근데 그 길을 가던 또 다른 아전이 이게 무슨 짓이요? 나는 아무 적이도 없는데 이유 없이 왜 사람을 괴롭히시오? 왜 날 잡아가시오? 다투다가 엉뚱한 사람을 잡아가다가 서달은 종에게 소리친 아들을 혼내주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이유도 없이 다른 길로 가던 아전을 어떻게 때려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위 관리자 서달은 살인 용의자가 되고 그 고위 관리자는 누구였냐면 바로 황희의 사이였던 거예요. 서달이. 이 서달의 아버지는 형조 판사였던 것이고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황희는 정말 명량령을 행사했을까요? 행사하지 않았을까요? 행사하실 수가 있겠죠. 어떤 지역 관리를 찾아가 피해자의 집안과 합의를 해달라고 했고 이 사건에 발벗고 나섰던 사람들은 이 사건을 조작하고 죽은 아전집에 합의를 하자고 강제로 강요하고 합의를 써서 관청에 서달의 종이 버린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서달의 종이 버린 것으로 한 거죠. 그 원인, 주 원인은 서달이었는데 이 서달은 황희의 사이였던 거죠. 사이. 그 딸이 남편이었던 거죠. 이 사건이 세종에게 알려지게 되고 숨겨진 진상이 밝혀지면서 조정은 아주 일촉일발의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관련이 있었던 관리들은 파직되고 서달은 곤장을 맡게 됩니다. 백대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황희정승의 사이가 사람을 시켜서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해서 사람을 시켜서 그 아전을 잡아왔는데 아전을 잡으라고 했는데 그 인사를 하지 않은 아전은 얼리간지 도망 없어지고 지나가던 다른 아전을 잡아다가 싸우면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걸 알고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자 집안과 합의를 했는데 그 아랫사람들을 사건을 조작하고 이런 일도 생길 수 있죠. 지금도 현재도 그 아전집의 합의를 강요하고 합의를 써서 관청에 사다리 종이 버린 것으로 마무리하게 됐다는 얘기죠. 그것이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요? 황희정승은 그거에 대한 어떻게 될까요? 책임을 지었을까요? 안 지었을까요? 어떻든 딸이 남편 사이가 이랬다는 것은 정치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결국 어쨌든 사원부의 사건의 끈질긴 탄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65사에 황희는 또다시 아니라 감옥에 갇히고 그런데 한 달 만에 다시 좌의정을 복직합니다. 왜 황희를 세종대왕은 복직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는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던 거죠. 과연 면죄부를 줄 만큼 중요한 인물로 세종은 황희에게 그런 배품을 해준 거죠. 그런데 또
어떻든 황희는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를 안 했던 걸 볼 수 없는 거죠. 그죠? 어, 그게 바로 지역 관리를 찾아가 피해자 집안과 합의를 해달라고 했던 것도 황희의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황희정승의 어머님이 돌아가게 되십니다. 조선시대에는 부모님이 들어가면 보통 우리가 3년상이라 하고 3년 동안 고기도 먹지 않고 아침, 점심, 저녁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그 행위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단백질 종류를 먹지 못하니까 이제 뭐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풀만 먹고 살았다 할 정도로 집 밖에 나가지 않고 부모님의 이제 우리가 이제 모시는 걸 이제 상청이라는데 상청에 모시기에는 풍습이 있었어요. 이제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위패 같은 거 놓고 그러던 어느 날 세종으로부터 교지 왕이 쓴 편지가 옵니다. 좌상대간 어머님을 떠나보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으나 3년간 곡을 한다고 해서 그 불의를 다 어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세종은 그 교지를 보냅니다. 이 말들은 황희정승은 어땠을까요? 아니, 이 말만 들은 게 아니라 세종은 이렇게 합니다. 그만 올라오시오. 올라와서 나와 함께 백성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게 더 진정한 효도고 진정한 그 백성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소. 황희는 이걸 듣고 어리둥절하죠. 전하, 그것은 불의입니다. 하니까 세종은 이런지야 올라오시오 라고 하니까 황희는 어명을 받들고 어떻게 됩니까? 어명을 받들고 그 한양으로 올라옵니다. 한양으로 올라오는데 그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적에 여기 이제 황희 방촌 황희 기념관이라고 이제 나온 건데 제가 여러분한테 잠깐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황희 방촌입니다. 어명을 어길 수 없죠. 황희는 결국 이제 한양으로 오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황희 정승에게 쇠고기를 먹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면 다른 사람도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세종대왕은 정말 고기를 너무너무 좋아했대요. 어떻게 태종이 죽을 때 신하들에게 오죽하면 세종에게 고기를 먹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라고 할 정도로 세종실록에 나와 있어요. 유언까지 했을까요? 그 정도로 세종대왕은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한 걸로 알려지고 있죠. 이 실록에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황희정승 근데 목적이 여기에 있었던 거 아닙니다. 황희에게 소고기를 먹다. 올라와 해놓고 황희정승에게 소고기를 먹습니다.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님을 상치르나 얼마나 마음고생이 하셨습니까? 몸이 너무 많이 상하셨네요. 자, 이거 드시고 힘을 내세요 라고 줍니다. 근데 왕이 주는 걸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상중에 고기를 먹으면 그 상이 불효로 해서 끝나는 것이죠. 이게 세종은 알고 있었던 거죠. 고기를 먹여가지고 그만 백다와 함께 일을 하자라는 뜻이었죠. 이 세종실록에 이렇게 전합니다. 이 황희가 이렇게 얘기하죠. 임금께서 신이 늙었음에 혹시 병이 날까 가엾게 여기어서 고기를 먹으라고 명하시니 어찌 감히 따르지 않으리까 하고 머리를 조아리며 울고서 고기를 먹었습니다. 울며 불며 고기를 먹겠죠. 어머나 효자였기 때문에. 이렇게 강제로 끌려온 신하들이 쓸만한 신하들은 모조리 누가 돌아가시면 올라오게 하고 고기를 먹이고 이런 식으로 세종대왕은 아주 간혹한 노동 착취를 한 것이죠. 노동 착취.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 착취죠.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더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세종대왕 시절, 정조대왕 시절이 아니었나는 생각을 또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황희정승이 평생 소원이 있었겠죠. 나이가 이제 꽤 먹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나라 일을 그만하고 정년 퇴직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제 가끔 이리저리 아프다는 핑계로 되면,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어머니 돌아가기 전에 어머님이 몸이 안 좋아서, 아이가 아파서, 내가 지금 뭐 아이가 갑자기 급통이 와서 배탈나서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세종대왕은 통하지 않았습니다. 예. 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도 이렇게 불렀던 그 세종대왕인데, 하여튼 여러모로 그 이후에도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셔도 저도 계속해서 이런저런 핑계를 댔지만 안 됩니다. 저 이제 죽겠습니다. 도저히 저는 일을 못해. 어? 근데 사람이 아픈 데가 어떻게 핑계가 제일, 나 배 아파서 학교 못 갈 때 뭐 결석했어요. 뭐 이런 거, 지각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아프다는 핑계가 최고죠. 자, 그래서 세종대왕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종대왕한테 황희정승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태껏 내가 7명의 왕을 모시면서 기도 먹고, 눈도 이제 나이 들어서 어둡고, 또 듣기도 힘들고, 살피기도 어려우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뭐든지 할 수가 없으니 그럴 때마다 조금만 걸어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좀 바라옵건대, 엎드려 바라옵건대, 이제 신의 나이는 정년퇴직할 나이고 불쌍히 여기시어서 지기를 해야면 해주시기를 허락해 주십시오소 라고 간언을 합니다. 간언, 쉽게 말해서 잘라라는 얘기죠. 그런데 세종대왕은 이렇게 말하죠. 그대 나이 아직도 극쇠, 아주 퇴약하지가 않았고 또 짚고 있는데, 아직도 기억력이 내가 보기에는 오히려 더 또렷해지는데 무슨 말을 하냐. 아직도 국정을 내 손을 놓을 만한 나이도 아니다. 만약에 병이 생겼다면 내가 의양으로 치료를 해줄 것이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세종실록에 써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주겠소, 그리하여 주겠소 라고 몇 번씩 물었습니다. 또다시 여러 번 관직에서 일하기가 힘들었던 것을 간언을 하지만 그때마다 세종은 거절하죠. 그 나이 69세 되었을 때 세종으로부터 깜짝 놀랄만한 명령을 받게 됩니다. 황희를 영의정으로, 다시 말하면 문무백관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우의정, 좌의정, 영의정이죠. 그죠? 영의정으로 발탁이 됩니다. 영의정이 되고 난 후 황희는 다시 세종에게 간언합니다. 그때가 70살이죠. 전하, 이제 정말로 기도 멀고 눈도 어둡고 이제 다 틀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틀리는 걸 떠나서 앞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제발 저를 지기 해면 해주세요라고 간언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세종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 얘기를 들으면 이제 조선실록, 세종실록에 나오는 건데 그렇게 인물이 없었을까요? 라고 하는 것보다도 세종대왕이 보는 그 신하를 보는 눈이 남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 중 하나는 그 대의 문종에게, 그 자식 문종에게 정말 조선시대의 그 쉽게 말해서 제일 번성했던 시대를 자기가 완벽하게 왕권을 강화시켜가지고 아들 문종에게 물려주고, 예민정신이 투철한 세종대왕은 여러 가지 아시다시피 훈민정음뿐만 아니라 많은 업적, 새로운 것을 만들어냈죠. 일이 너무 바빴던 거죠. 혼자 일을 할 수 없고 세종대왕은 그 아들 문중까지 다, 자식까지 다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다. 집현전 학사는 물론이고. 자, 세종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70세가 된 황희정승이 전하, 귀는 멀고 눈도 어두워서 틀리지 않고 앞도 안 보이는데 이제 걷기도 힘든데 서 있기도 못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는 못하겠습니다. 좀 물러나게 해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종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뭘 줬냐면 하사라는 게 있어요. 지팡이와 의자를 준 거죠. 괴장이라는데
그걸 줍습니다. 서서히 앉아서 일하라고. 어? 서서한 일 하지 말라고. 남들은 벌써 그때 나이가 우리가 평균 연령 몇 살입니까? 40살, 40살, 50, 40대. 남들은 은퇴하고 쉽게 말해서 놀 나이인데 세종은 황희에게 은퇴를 허락하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73세가 되던 때 이렇게 또 가능합니다. 전하, 이젠 정말 허리 아프고 걸음도 못 걷습니다. 조금만 가다 쓰러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정말 우리 객관적으로 봤을 때도 황희정승을 놔줄 때가 됐는데 세종은 또다시 이렇게 합니다. 아직 나이 90살에 이르지 않았으니 약을 써서 치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안 되겠어? 황희정승? 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같으면 노동청에 신고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때는 노동청에 신고할 수도 없고 어떤 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오저리 왕명했으니까 그러면서 또다시 이제 이제 들리지도 않는다고 이제 합니다. 난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립니다. 계속해서 소위 말해서 연속해서 그냥 틈만 나는 데는 이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 이제 총기가 나는데 총기가 피를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건방증이 심해서 그냥 아예 호주머니에 사직서 몇 개를 써갖고 다닙니다. 몇 개 써갖고 다녀가지고 갖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종은 또 이런 얘기다. 천둥번개가 치고 비가 많이 오고 뭐 이러면은 이것도 저 모든 게 내 탓입니다. 내 탓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빨리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종이 이렇게 얘기하죠. 천둥번개 쳐가지고 뭔 일이 생기도 이것은 내 부득의 수치니 그게 모든 것이 나에 있으니 그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라고 세종은 이렇게 하죠. 그러면 죽기 전까지 왜 황희정승은 은퇴하지 못했을까요? 이 일을 너무 잘했고 세종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잘했고 신료들과의 융합도 잘 됐고 그런 것을 놔줄 수가 없었죠. 또 일 너무나 많았고 그런 입장에서 세종은 일에 판묻혀서 산 사람이 세종대왕이었으니까요. 왕이 이렇게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 황희는 계속해서 사직서를 갖고 다니면서 내고 나중에는 전하 이제 하혈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집에 있는 세종대왕이 신하에게 문병 다녀오랍니다. 정말로 황희정승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하혈까지 하는데 의심까지 하죠. 이제 그러면서 갔다 온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자네가 보기에는 어떤가? 라고 해야 하니까 그 신하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신하는 이렇게 얘기하죠. 기가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아직도 당신은 멀쩡합니다. 이때 신하마저도 이렇게 거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황희정승에 한 무한 신뢰는 각 신하들까지도 함께 했었던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도 어느 날 황희 나이 87세에 세종은 황희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황희를 영의정 부사로 지사한다. 세종실. 이 말은 계속 일을 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예직으로 주고 업무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14살 때에 관직 생활했던 황희는 70년 87살에 되어서 결국 관직 생활이 끝나게 되고 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89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영조와 비슷한 나이죠. 공민왕 때 태어난 황희는 문종 때 경기도 파주에서 89세 나이로 일생을 마치게 되죠. 그러니까 세종대왕보다도 먼저 세종대왕이 먼저 죽게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오늘은 역사 속에서 왜 황희정승은 8명의 왕을 거치면서 무한 신뢰를 받았고 그 신뢰를 받으면서 왕인 세종대왕이 추진했던
애민정신, 그것들은 아마도 황희정승이 중간에 엄청난 사건도 있었지만 신뢰하는 신하들, 또 그 왕만 신뢰했던 것이 아니라 모든 관직에 있던 그 신료들도 함께 황희정승을 따랐고, 모든 것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그 솔로몬의 지혜처럼 기승 황희정승 이라는 걸로 귀결됐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황희정승 명체상으로 알려지고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이 말 속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실록에 세종이 황희정승이 아팠을 때 신하에게 문병을 다녀오라고 했을 때 의심보다도 황희정승을 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마 다녀오라고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서 다녀온 신하에게 자네 보기가 어떤가? 라고 물었을 때 그 신하의 말, 이렇게 전하는 말이 너무도 황희정승 왕이 신뢰한 이전에 같은 동료로서 국정을 이끌어가는 그 신하가 한 말, 귀는 어두운 것은 사실이나 정신은 멀쩡합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그 말에 어떻게 보면은 황희정승이 끝까지 조선의 현재까지 명의재상으로 남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촌 황희기념관은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오늘은 황희정승 명재상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